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이제 특수한 주제들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제가 오탈자 하나 수정할게요. 9-1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그 투영 이탈률 상한이라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그 투영의 절차가 없고요. 9-20페이지 가보시면 여기는 제대로 나왔어요. 최대 이탈률이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투영 이탈률 상한이 아니라 최대 이탈률이다. 이렇게만 조금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성표본 감사는 투영의 절차가 없어서 그냥 최대 이탈률으로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 12장 그러면 나가 볼게요. 12장에 12- 잠시만요. 12-2페이지 12-2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 왔죠. 지금 보면은 우리 11장까지 했던 거 챕터 11이 이제 우리 감사보고서 작성까지 해서 모든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사실상 이제 회계감사 기본 플로우는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12장부터는 화살표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이제 기본적인 감사 플로우, 이제부터 배우는 건 약간 특수 상황들 이렇게 배울 거고요. 오늘 배울 거 그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고급 회계 때 배웠던 연결 재무제표를 감사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특수한 주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도 나가기 전에 마찬가지로 복습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감사보고서 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왜곡 표시를 집계해서 미수정 왜곡 표시와 중요성을 비교한 다음에 감사 의견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왜곡 표시에 대한 내용을 11장 맨 처음에 배웠죠. 그래서 왜곡 표시라는 게 어떤 건지, 왜곡 표시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 갭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갭에 따라 작성한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에 대한 차이가 우리 왜곡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왜곡 표시에 대한 정의 배웠고요. 자, 그리고 왜곡 표시에 대한 원인이었습니다. 기준서에는 원인이 뭐 6개가 쭉 써 있는데 결국 원인은 두 가지죠. 오류 아니면은 부정인 겁니다. 그래서 오류 또는 부정에 의해서 왜곡 표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분류입니다. 왜곡 표시에 대한 분류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적 왜곡 표시는 명백한 왜곡 표시, 제가 감가상각 예를 들었고요. 판단적 왜곡 표시는 우리 추정에 따른 왜곡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FV PL에 대한 공정 가치가 경영진이 주장하는 금액과 감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차이 금액은 우리 판단적 왜곡 표시. 마지막 투영 왜곡 표시는 우리 표본 감사에서 표본으로 인해 발생한 왜곡 표시를 모집단으로 투영할 때 그때의 왜곡 표시를 말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왜곡 표시를 이제 식별된 왜곡 표시를 합쳐야 되는데 이때 제외시킬 거 명백하게 사소한 금액은 제외시켜야 되는데 이때 유의사항은 정말 명백하게 사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의 중요성 할 때 명백하게 사소한 금액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투영된 왜곡 표시 포함시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절대값으로 왜곡 표시를 구하지만 문제 그때 달라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보면은 일부러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왜곡 표시가 한쪽 방향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식별된 왜곡 표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식별된 왜곡 표시는 경영진한테 수정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하지 않으면 미발견된 왜곡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미발견 왜곡 표시를 물어보는 건지 식별된 왜곡 표시를 물어보는 건지 요거 중요한 점. 아니다. 미발견 아니죠? 자, 잘못 설명드렸어요. 자, 식별된 왜곡 표시. 식별된 왜곡 표시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감사하면서 명백하게 사소한 금액 제외한 왜곡 표시라는 거고요. 방금 설명드린 건 미수정 왜곡 표시였어요. 미발견 왜곡 표시는 우리 수행 중요성 설정할 때 식별된 왜곡 표시에서 미발견 왜곡 표시가 합쳐졌을 때 중요성을 초과하면 우리 감사 실패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 중요성이라는 중요성을 별도로 설정해서 감사 업무 수행할 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행 중요성이 안전 중요성이었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미수정 왜곡 표시. 뒤에 가서 배울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왜곡 표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당연히 식별된 왜곡 표시 있으면 수정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영진하고 지배기구도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지배기구는 미수정 왜곡 표시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식별된 왜곡 표시는 경영진한테 얘기한 다음에 경영진한테 수정 요청할 때 주의할 거 하나 제가 20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분개 형태로 제시를 해주면 자기검토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개 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수정하지 않으면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고 다른 왜곡 표시가 없는지도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수정 왜곡 표시가 나오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식별된 왜곡 표시, 미발견 왜곡 표시, 미수정 왜곡 표시, 각각 다른 의미라는 거. 자, 미수정 왜곡 표시를 평가할 때는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단기 미수정 왜곡 표시 판단할 때 양적 요소도 있었고 질적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요소도 고려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전기 미수정 왜곡 표시가 단기에도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보통 수정을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미수정 왜곡 표시도 고려해야 되고요. 자, 이때 중요성 금액과 미수정 왜곡 표시를 비교하는데, 이때의 중요성도 마찬가지예요. 최초 설정한 중요성 금액이 있는데, 이 중요성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가 기본적으로 우리 중요성의 기준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계속 변동합니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변경되기도 하고요. 특별한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변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크도 바뀔 수가 있고 우리 재무제표 요소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최초 설정한 중요성 금액은 계속 수정되어 최종 중요성 금액과 미수정 왜곡 표시를 비교해서 감사 의견을 표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장으로 가시면 이제 감사의견 형성인데요. 자,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분석적 절차였는데, 분석적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었죠. 맨 처음 우리 분석 절차할 때 감사 계획 단계 있었고, 실증 절차 있었고, 마지막에 우리 결론 표명 단계, 마지막 단계 있었는데, 실증 절차로서의 분석적 절차는 선택 규정이었고요. 감사 계획 단계랑 우리 감사 마무리 단계, 지금 했던 거는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우리 감사 회사 전체적인 내용이랑 실제 분석적 절차의 결론과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내가 이해했던 바랑 조금 달라요. 그러면 계획을 변경하고 추가 감사 절차의 성시범을 다시 한번 평가한 다음에 추가적인 감사 절차를 취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사의견의 형성입니다. 자, 감사의견 형성 두 가지였죠. 우리 갭에 따라서 재무제표 왜곡 표시가 없어야 되고요. 그 전에 우리 개수에 따라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가 입수되어야 되는 거죠. 자, 처음에 갭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다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합한 회계 정책을 잘 선택해서 그러한 회계 정책을 잘 적용하고 제대로 모두 완전하게 공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에 따라? 우리 갭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게 이런 거 적합한 회계 정책, 예를 들어서 FB의 PL 금융자산인데 원가법으로 그냥 놨다. 회계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자, 두 번째, 적용의 문제죠. 정책은 잘 골랐는데 실제로 적용 자체를 잘못한 거죠. 금액 자체를 잘못 뽑았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공시 자체를 안 하면 이것도 갭 위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시를 안 했다 그러면 부적정 또는 한정 의견이 나온다는 거죠. 의견 거절이 아니에요. 네. 두 번째, 개수에 따라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해야 되는데, 이때 미입수의 원인 세 가지 있었죠. 외부 요인이면 예를 들어 검찰 조사를 받거나 압류당한 거나 증거 자체가 외부적 요인에 따라 제공을 못하는 거. 두 번째 특성입니다. 재고실사 말씀드렸죠. 12월 31일 날 재고실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 계약은 2월 14일 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초잔액에 대해서 실증 절차를 얻기 위해서 그해 계약 매진의 1월 1일 즉 12월 31일에 재고실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입수하지 못한다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경영진이 그냥 안 주는 거죠. 네, 요렇게 감사 증거 미입수. 자, 그래서 요거 개수에 따라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해서 우리 갭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잘 작성하면 적정 의견. 자, 그렇지 않으면 갭에 따라서는 한정 또는 부적정, 개수는 한정 또는 의견 거절인데, 자, 이때 한정과 부적정, 한정과 의견 거절의 기준점은 전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에 대한 정의가 요거 세 가지였죠. 그래서 제가 시험에 어떻게 하면 불합격할까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항목 전체적으로 평균이 미달인 경우, 평균 60점이 안 되는 경우, 아니면 한 항목에서 그냥 꽈락 나는 경우, 아니면 OMR 카드에 수험번호를 잘못 썼어요. 근본적인 이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정과 부적정, 한정과 의견 거절의 구분점이 될 수 있다. 전반적이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 보고서에 대해 배웠고요. 감사 보고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독립된 표시, 그리고 수신인은 주주 및 이사회입니다. 경영진 아니고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 본문이 우리가 배울 메인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사인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건데 이때 주권 상장 법인에서만 이렇게 업무 수행 이사의 이름을 넣는 건데 예외 사항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변의 안전을 위협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름을 안 적어도 되었습니다. 이름을 적으면 내 이름이 여기 박혔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할 수가 있고요. 감사 업무에 있어서 투명성이 높아지는 거죠.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보고서 1이고요. 최종 감사증거 수집 완료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1이랑 서면진술일 비교해 봤을 때 절대로 서면진술일이 감사보고서일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서면진술도 일종의 감사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일과 가장 근접한 시점에 입수하는 거였고, 실무적으로는 일자가 똑같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을 쭉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감사보고서 본문을 클릭을 해봤더니 이렇게 쭉 떴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감사 의견 문단이 있었고, 근거 문단, 그리고 추가적으로 4개를 배웠어요. 우리 개중불이랑 핵심 감사사항, 강조사항, 기타사항, 그리고 마지막에 각자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빼고 4가지 빼고 나머지를 쭉 한번 배웠었고요. 이거 외우실 때 제가 백지에다 쓴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 교재 보시면은 제가 정리된 내용 보면 1번부터 4번, 여기서 1번부터 4번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키워드 위주로 일단은 들고 가셔야 돼요. 예, 백지 상태로 쓰시면 너무 어렵습니다. 어차피 문제에서 그런 문제 안 나오는 거죠. 백지 준 다음에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쓰세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각각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자, 개중불 같은 경우에 우리 10단원 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회사가 공시를 하면 적정의견이랑 개중불 문단이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없다, 근데 회사가 주석에 공시했다 이러면 개중불 문단이 아니라 강조사항으로 가는 거였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공시 자체를 안 했다, 한정 또는 부적정.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핵심 감사 사항은 우리 상장 법인에만 해당이 되는 거였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3스텝. 스텝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배기구랑 커뮤니케이션 사항 중에서 유의적 감사인주의를 요구한 항목을 선정하고 그 중에 가장 유의적인 부분을 선정하는 거였고, 이때 유의적 감사인주의 항목 선정하는 기준 3가지가 또 있었죠. 예, 요것도 알아두시는 게 포인트였고요. 자, 그 다음에 강조사항과 기타사항을 각각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강제기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조는 재무대표, 기타사항은 감사 관련된 내용. 그래서 강조사항을 할 때는 정말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해야 돼요. 왜냐? 이미 재무제표에 공시된 걸 또 한 번 언급했기 때문에 얘는 정말 중요한 내용만 적어야 되지만, 기타사항은 그게 아니에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 데 관련성. 얘는 조금 강한 어조고요. 얘는 약한 어조입니다. 왜냐? 얘는 재무제표에 이미 있는 걸 또다시 언급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야 되는 거고, 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내용 다 적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게 우리 재무제표 감사인이 변경됐을 때 기타사항 무조건 들어간다. 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도감사 뭐 이런 내용 나오면 그냥 무조건 기타사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각자에 대한 책임이었는데 경영진의 책임 문단 2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재무제표 작성과 내부통제 책임이 하나로 묶이고요. 그 다음 계속기업에 대한 평가가 2번째 문단, 그리고 3번째 문단에 지배기구에 대한 책임, 우리 감시 책임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었고, 감사인에 대한 책임 할 때 중요한 거는 합리적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확신이 아니라 합리적 확신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왜곡 표시를 적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이 우리 비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였는데, 이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초도감사일 경우에요. 만약에 계속감사다,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감사 의견 동일하면 그냥 양 회계연도는 둘 다 적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전단기 감사 의견 변형되면 전기에 기타 사항에다가 뭐 의견 변형됐습니다, 이런 내용 쓰는 거고, 정기 감사 보고서를 재발행했다 그러면 재발행한 내용을 그냥 쓰는 거였습니다. 얘는 간단한데 초도 감사가 문제였어요. 초도 감사는 이 전기 감사인 회사 그리고 단기 감사인 나 3자 간의 이 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감사인이 존재하는데 기초 잔액에 중요한 왜곡 표시가 있는 경우에 재무제표 수정해야 되고 감사보고서도 수정해야 되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이때 회사가 재무제표 수정하지 않으면 그냥 의견 변형이에요. 근데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감사보고서를 수정할지 말지가 이슈였습니다. 이때 감사보고서를 만약에 수정하면 별 내용이 없어요. 기본적인 내용, 우리 기타 사항의 기본적인 내용, 당기에는 땡땡 회계법인이 감사를 했고요. X3년 3월 31일에 적정 의견이 표명됐습니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감사인 감사 보고서일 의견명.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수정하지 않으면 기타 사항에다가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전기말 금액과 단기초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서술하는 내용을 추가시켰죠.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습이 또 끝났고요.